가운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사정 한파에 떨고 있는 정치권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봅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0월 21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는 여의도로 번지는 국정원 특별활동비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누가 전이라고 또 썼어. 쓰지 말라 그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해병대 의원입니다. 예,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그러면 어쩌 전 이런 거 쓰지 마요. 김성환 전 평론가 자리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디테일의 제왕이세요. 아, 디테일의 천사. 네. 아, 엔젤 오브 디테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가끔 몇몇 분들이 방송 안 하냐, 5시 하던 걸. 2시에 옮긴 걸 잘 몰라요. 그럴 정도로 우리 TBS의 행정이 이런 걸 안 알려줘. 국정, 예? 이순신 행정이에요. 우리의 방송 옮김을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 너무, 아니, 출연하고 이렇게 웃겨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출연료 안 받으실래요, 그럼? 네,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니죠, 안 되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기 때문에. 님도 뽕도 따고 일타상표.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분이 계세요. 최경환. 그동안에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동안 웃으면 좀 비웃음 같았는데. 그게, 예. 이분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고사성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야 기억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만사형통. 만사형통. 기억나시죠? 이상득으로 다 통한다. 예. 좀 근데 크게 얘기해서 잘 안 들려요. 만사경통. 경통 뭐야? 아. 최경환으로 모든 게 통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경국지색이 아니고. 경국지사. 네. 네, 저는 딱 최경환 하면은 예.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예.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진짜 팍팍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건설 경기 그걸 또 띄우고 최영원 씨라 그랬고. 네. 건설 경기 띄운 거밖에 한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럼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 빚은, 스스로가. 그 빚은 특할비 아니에요? 특할비 받아 집 사라. 아니, 국민들한테도 스칼비다 나눠줄 수 있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 그런 기본소득으로. 네, 국민 맞아요. 기본소득으로 100원씩 다 네, 주는 저도 거예요.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끼리만 뭐 열심히 잘한 것 같고 네. 결국 국민들은 주름살이 더 많이 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기한 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면 말 바꿨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만사경통 저분께서는 말을 그렇게 대놓고 바꾼 거거든요. 분명히 빚내서 집 사라. 경기 부양, 이게 건설 경기 중심으로, 이게 초이노미스의 거의 핵심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조용한 거. 그건 역시. 아니, 말 바꾸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유라.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로 말 바꿔갖고 문제됐잖아요.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아재 개그는 안 받습니다. 고품격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니까 정말 편안해졌어요.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좋은 게 김성환 평론가하고 예. 지난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서요? 여기서 했어요? 했잖아요. 네.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른바 방송 침해라고. 그런데 저는 되게 방송할 때 네. 디테일한 꼼꼼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늘 머리가 아팠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더 네, 강해요. 디테일에 강해서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해서 인상이 좋습니다. 방송계의 이른바 악마예요. 네, 디테일은 왜냐면 악마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오늘 출연비 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니, 내고 근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쪽으로 무척 밝아요. 목소리가 또 좋아요. 네. 경제 기자 했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 에스모 방송에서 경제를 얘기가 깜짝 놀랐어. 이 사실은 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평론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기자 출신도 아니고.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고. 예. 근데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이제 반쪽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방송을 해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저분은 경제를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잘 경제를 잘 아는지가 안다고 좀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잘 아는 게 좀 진짜 잘하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보통 이거 기자분들이 이런 방송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자들이 경제 잘한다 그러는 거 다 허당이에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최경환 의원이. 아, 그래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경제지 기자 출신이잖아요. 겉으로만 제목만 알아요.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자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기자 업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자가 알면 세상이 다 알고 난 뒤다. 그렇기도 하고요. 예. 우리 다 기자 출신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렇게 결단력 있게 움직이질 못하고 막 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남 처음으로 이제 막 개발할 때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때 서울시장이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저 강남에 저쪽 가가지고 땅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때 분양 안 돼가지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복층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좀 사라. 아무도 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경환 지금 의원은 이제 경제 수장을 할 때나 그 이전에나 되게 과단성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자 같지 않은 거네요. 아니, 근데 원래 공무원 생활도 하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아, 맞춘 거군요. 그래서 딱딱 끊어줘야지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딱 끊어줘야지. 그 유영아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데도 네. 딱딱 끊잖아요. 네. 저거 뭔 내용인데 근데 말투는 딱딱 끊어줘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특화되지 않았나. 전효욱 의원이 쓴 책 제가 열심히 읽었거든요. 예, 그 진짜, 탄핵사 때 냈던 명저죠, 책이요. 명저. 거기에 이제 그 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학자들 모아놓고 열심히 몇 시간에 막 걸쳐서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앉혀놓고. 앉혀놓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으로 그 돈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 세금을 왜 쓰냐고. 그냥 세수 올리는 거하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이 전효욱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책에 이제 기록을 전용 해놨어요. 작가가 진짜 최고의 전문가예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바로 봤으니까요. 자, 근데 최경환. 네. 그 1억도 아주 과단성 있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단성이라는 예. 게 우선 첫째 너무 권력의 정점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9년을 있는 거잖아요. 그 9년을 있다 보면 무감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감각해지면 이게 보안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국정원이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돈 받은 게 왜 문제였냐 이럴 수도 돈인데. 있습니다. 예. 눈먼 돈인데. 아니, 최경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질 할 때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소를 가져갈 때도 소를 가져가는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길거리에서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럼 되레 당당하게.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할복을 왜 하죠? 그게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인데요. 이 할복 내지는 뭐 목숨을 내놓겠다. 어떤 분은 손가락에 장도 지지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결백을 강하게 강조하는 언어인데 요즘 그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아 할복하겠다 진짜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자, 검찰이 오늘 어제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네, 의원실하고 자택 압수수색했죠. 예. 뭐 최경환 의원 앞서 이제 얼굴 표정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 같은 게 좀 당황했어요. 익히던데요. 또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17시간. 이게 같이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타이밍을 뺏기 하는 작업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을 뺏지 않으면은 다시 만약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실은 아마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마 의원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가 의원실에 해당이 되죠. 맞아요. 누가 들어와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중요한 건 못하는 돈을 안 장소잖아요. 줬다나요.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주머니에 있죠. 여기서 주머니 큰 의미예요. 내 몸의 주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이 주머니일 경우도 마늘밭일 있고. 수도 예. 있고. 그 네. 최경환 의원의 그 재산 상황을 보니까 그게 40억 이상이더라고요. 40억 이상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 거의 20억 정도, 18억 몇 천만 원 정도로 그래서 신고가 빛나는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라고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부양하면 하여튼 말씀을 좀 예, 이어서 하면 예. 주저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검찰 검찰이? 입장에서는 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지만 최근에 지검장 회의 때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정치적 수사에 앞장을 서야 되느냐 이렇게 지검장들이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지검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목소리 낼 것 같으면 국정원 댓글 사태 때 그때 다 왜요? 덮고 넘어가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할 때 그러면 용기 있게 얘기한 검사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 내부에 일정한 반발도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법무부에다 상납을 했다고 하는 특활비 문제가 지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야당 실세 의원을 겨냥해서 뭔가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타이밍을 뺏기면은 아마 더 수사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근데 자, 이병기 전 원장이 이현수 당시 실장, 그러니까 원장과 실장은 양축이거든요. 국정원에. 네.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갖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현수 실장이 최 부총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왜 그랬어요, 그게? 그게 왜 그때 그랬냐면 어떤 상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 특활비라는 건 늘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시비가 많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써도 되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돈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늘 특활비를 어떻게든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고요. 네, 그리고 특활비를 손대려면 우선 정부에서 그 특활비 예산 짤 때부터 개입을 해서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이 정부 예산을 짜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정부 예. 측에. 그러니까 그 최경환 의원이 그러면서 동시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최경환 의원을 공략해서 공략하자. 특활비를 좀 어떻게 손보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맞고, 그리고 특활비를 더 느리기도 하고, 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에 이현수 실장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이유, 특활비를 좀 증액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윤활유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했고 자기가 승인했다. 이렇게 자수서에 썼다는 거죠. 아마 두 분 잘 아실 거예요. 기재부 과장이 장관급하고 맞먹잖아요. 아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기재부 6급이 저한테 큰 소리 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사실은 주물럭거리는 거죠, 예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활비 국정원 건 뭐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두 네, 분은.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 짜오느냐가 일단 기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국회에서 미국처럼 미리 국회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전체 예산 얼개와 심의만 하는 거죠. 그림을 그 기재부에서 다 가져오니까 네, 네. 기재부가 뭐 그 상황 중에 상황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첨삭만 하는 거지 기본적인 문제는 기재부에서 다 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뼈대는 다 갖고 오죠. 네. 예. 그리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입김이 권한하고 입김이 막강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사실 뭐 네, 별로 의미 없죠. 훨씬 그래서 기재부가 보면 세죠. 이제 그 개수조정 소위가 있잖아요. 예. 국회 예, 예결위에.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다 뭐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기재부에게 허락을 받느냐.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 짤 때 기재부에서 직원이 공무원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렇게 가면 되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거 나중에 가서 문제됩니다. 뭐 막 온갖 이유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사실은 지역구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걸 다 뚫고 늘려야 돼요. 그냥 예. 막 여기 뭐 숫자 몇 개 자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10억짜리 100억은 못 만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재부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1억 들여서 100억 얻으면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1억의 특활비로 국정원이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마음을 얻어서 한 100억을 더 특활비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그 예산이나 공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다 기재부 장관이 네. 결정하는 건데. 최고 실력자. 그렇죠. 최고 실세라고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하나 추정을 해보자면 이건 뭐 사실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정을 하자면요. 이현수 전 실장이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최경환은 특활비를 늘리고 싶었던. 특활비 늘리는 거는 이제 두고 최고 실세잖아요. 최경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고 실세인데 최고 실세에 어떻게 해서든 접근. 예, 접근하고 또 좀 이뻐 보이고 나중에라도 무슨 같이 공동으로 뭐 할 일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뭐 별로 안 좋은 일로 국정원을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기조실장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네.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각종 국정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 밑으로 갖고 오면서 사실상의 실세 역할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했다는 건데. 그때 다시 들어올 때 뭔가 실세에 누군가의 입김으로 또 들어온 거네. 그리고 안봉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돈 전달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저딴 쪽으로. 예. 저한테는 해주셔도 돼요. 저는 막 주문 받아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막 받아요, 그냥. 네. 받았고 사진 찍어놓고 다 감옥 갖다 놓아버려. 국정원 넘버 2가 네. 그 비밀스럽게 몰래 골목길 뭐 하는데 007 가방에다 돈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접 나가서 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전달했다가 문제 생길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전달을 하는 것일 텐데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줄 이유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거든요. 바로 저예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 당신한테 주는 거예요라고 하는 걸 얼굴 도장을 쾅 하고 찍고 싶었던 제가 직접 움직인 건. 예, 그런 욕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생각해요. 옆에 직원을 한 명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 거예요. 증인이 될 거 지금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준 사람이 줬다고 말하죠. 예. 그리고 준 사람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국정원장도 말하고 있죠. 예. 자소서를 내고. 그리고 그 옆에 목격자까지 붙이고 나갔어요.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갔다. 돈 네. 전달하는 게 내 임무고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최경환 의원이 뭐 중간에 그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살짝 꼬랑지를 내렸나 보죠. 예, 배달 사고 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격자 있다. 네, 내가 직접 줬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는 내가 국정원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상으로는 완벽한 거죠. 네. 그 잔치집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내용 있죠, 내용. 고기를 막 먹었어요. 네. 집에 올 때쯤 되면 냄새가 배 있잖아요. 냄새 싹 없앴다고 해가지고 막 뭐 제품 같은 거 파츠제 뿌리고, 뿌리고. 예, 네. 다 뿌리고 완벽하다고 해서 딱 왔는데 그거 먹는 거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현수 씨가 현재 그거에 나온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무슨 거죠. 배달 사고냐 이게 내가 직접 주고 증인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현수 실장이 배달 사고를 내면 안 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친박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신뢰를 받는 인물이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2인자라고 국정원에. 2인자가 배달 사고를 내면 이 국정원은 정말 그렇죠.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찌됐든 확인된 사실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국정원을 나온 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고 아니, 최경환 의원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금 거고. 이 순간 네.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난 방송을 아시잖아요. 난 비겁하다고 방송위원 생각했어요. 근데 저기 정봉주 봉도사님의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돼야 품격 시대가 뜬다는 아주 통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됐다는 데도 떠요 그냥.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에드벌룬 하면 둥둥둥둥 뜨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감해서 듣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이건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보도됐고 이현수 실장이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를 돌려요. 이렇게 얘기한 걸 받고 분명히 돈 줬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는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살복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할복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할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요 대목은 우리가 최경환 의원의 뜻을 받들지 말고 네.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리고 그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롯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여기는 뭐 원고에는 롯데는 없는데 롯데 재밌지 않아요? 뭐 어떤 롯데 거 홈쇼핑? 아, 롯데 홈쇼핑요? 예. 그러니까 전병헌 이제 전 수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전병훈 수석과 그다음 최경환 의원이 작년에 아시아투데이에 30억인지 50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그 경제부총리였었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무 실세 장관이었었잖아요. 그때 롯데 홈쇼핑 롯데 홈쇼핑. 예, 그 제어가 그렇죠. 그렇게, 예. 예, 진행될 때 그랬고요. 이 보도가 작년에 2개가 났었습니다. 2016년 7월 전후에서. 세 개예요. 한국, 중앙, 아시아투데이. 중앙도 했던 거예요. 예, 중앙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한국일보가 낼 때는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구여권 실세가 굉장히 많은 로비 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귀퉁이에 조그맣게 전병헌 수석의 기프트 카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소액에. 아, 예. 그래서 그 별로 액수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수사하려고 보니까 수사할 거리는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담당자들이 대포폰을 무려 9개를 썼다는 예. 거예요. 그 대포폰 9개를 다 이제 살펴보면 정관계 로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국정농단 됐죠.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칼을 뺀 건데요.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는 미방이 제 옆에 앉았던 짝꿍이었기 그럼 돈 받고 이런 걸 봤어요? 네. 돈 받고 이런 걸 봤어요? 돈을 지금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잖아요. 전병헌 의원이 돈을 받았다. 돈 받는 거 봤어요? 때문에 못 봤어요. 그건 안 받았나 보네. 제가 안 보면 안 받은 거면 그런데. 그런데, 그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은 이미 전병헌. 재승인할 때 지금 네, 저 미방위원회였어요. 미방이었어요. 한간 이미, 그런 소문이 돌던데 최민희 의원만 빼고 다 받았다? 저는 확실히 안 받은 것 받았죠? 같아요. 예. 저는 안 받았고, 제가 안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돼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갖고 보좌관 보좌관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받았냐? 예,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우리한테는 전화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인 게, 요 내용을 갖고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통화한 거예요. 아. 그 밤에 최민희 의원이 전화 왔어요. 밤 한 11시쯤에 전화했고, 최민희 의원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끊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들이 혹시 받았을지 모르니, 보좌관들한테 확인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확인까지 다 하셨구나. 그럼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송이 없어요, 세상에. 이게 오늘 방송하려고 진짜. 자그마치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전병헌 전 수석이 강 사장을 만나기 전에 롯데 홈쇼핑 재승인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재승인이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비서관들이 재승인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예, 그런 그렇게 얘기까지 주장을 했었죠. 하고 예.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승인 과정을 저희가 서류를 다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롯데 홈쇼핑 그 상층부 임원들 사장, 구체적으로 사장의 강모 개인적 사장이죠. 일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 이게 재승인 과정에서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돼요. 예, 오너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대표이사의 전과 기록 두 개가 감점 요인인데 그게 빠졌다. 네, 그래서 그걸 왜 뺐냐? 예,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했는데 전병헌 측에서 예, 근데 그 문제 제기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승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자료가 오니까 폭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궁금한 게 야당이 그렇게 한 명이 로비를 받았다고 치면 일단 받았다고 치죠.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았다고 치고 일단 보좌관들은 3억 중에 1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정도의 법인카드를 썼어요. 네. 자,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건데 야당 비서관한테 로비를 할 정도면 여당 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한테 로비를 안 할까요? 이게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그 괴거든요. 글쎄요. 이게 참 진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일반적인 그리고 또 관행으로만 상임위원장은요.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야당한테도 그렇게 장임위원장은 했으면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됐던 홍문종. 근데 예. 요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롯데 홈쇼핑이 예. 그 쪼개기로 해서 아, 미방 후보 쪼개기. 위원들한테
후원을 한 것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쪼개기 했다고 추정하고 예. 그 돈이 롯데에서 나왔으면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롯데홈쇼핑 재승인 날 때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처벌을 하면서 승인을 내준 거라고도 제가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방송 시간을 팍 제한시켜가지고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저는 그때 아예 싹수 잘라버려가지고 승인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비리 저지르는 홈쇼핑을 나중에 가서 사실 결정적인 논리는 홈쇼핑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논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큰 논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롯데 홈쇼핑 같은 곳은 재승인 내주면 안 되는 곳이었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여당 중진 의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여당 중진 의원이 그게 최경환 의원이다라고 지목한 보도가 잇따라서 나왔던 거죠. 아시아투데이였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액수도 한국일보는 A모씨라고 표현을 했었고. 예, 액수도 나왔죠 그때. 액수가 50억 정도를 50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재승인을 안 받았으면은 지금 오늘날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수 있겠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그렇죠. 국정원 특활비 이것도 이제 뇌물이기 때문에 커요, 이것도. 네, 그렇죠. 1억 이상 뇌물만 돼도 특가법 적용될 그렇죠. 걸요. 특가법 적용됐고 이제 일단 5년이 넘어가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롯데홈쇼핑 건이. 근데 이제 롯데홈쇼핑 건은 일단 뭐 아직 검찰에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전병훈 의원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병훈 수석만. 네. 자, 이게 만약에 특활비가 최경환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그런 혐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들에게 지금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혐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추정에 관한 예. 혐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우리 이제 그 이현수 입보다 소문이 더 빠르다고 이현수 전 실장이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진술을 내놓는 것보다 여의도 정가에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정도 뿌렸다 그러면은 누구는 안 받았겠어, 누구는 안 받았겠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현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검찰이 지금 낚시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국회의원들은 받고 있나 봐요. 두 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낚시질하다가 덜컥 물었어요. 미끼를 물어가지고 그리고 최경환이라고 하는 월척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검찰은 일단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누가 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정반대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낚여가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낚는 거는 조금 그 표현이 그렇고 먹은 사람은 다 토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에는 꼬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돈 이제 먹고 징역으로 토해낸다. 그래서 네. 이미 이것도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예. 보도에 따르면 오. 여야 정보위 의원 5명은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아직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언론 보도 너무 앞서가지 마라. 예, 말을 아꼈는데 그리고요 숫자까지 나왔어요. 네. 예, 중진 의원, 재선 의원, 뭐 초선 의원 이런 식으로. 증권가 정보지에는 뭐 이름까지 다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뭐 아직까지 그렇다 이렇게 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 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막 자유한국당에 물도 타고 막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떳떳하면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떨는 거고 아니, 그럼 떳떳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이를 대목에서 난 국회의원들 중에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나 받았다. 받았다. 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여당이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이런 경로로 주는 줄 알았다. 나 받았다. 불법은 처벌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 받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김근태. 김근태 예, 받았다. 그래갖고 또 고백했죠. 예. 근데 아니 이걸 진짜로 불법 뇌물인 줄 알고 받았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만약 의원들이 받았으면 모르고 받은 사람들 없을까?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은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최소한 다 떠나서 예. 증여세라도 내야 돼요.
이유 없이 남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나한테 나는 돈 그거에 주는데. 증여세 내야 돼요. 아니, 그렇죠. 신고하고. 아니 그래서 맨날 이런 문제 가지고 걸리면 그러잖아요. 배달 사고 났다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중간에 끼워서 받고. 끼워서 그리고 불법인지 알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누구한테 후원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알아서 처리해. 이러는 거지. 야, 그거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걸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영화에 그렇게 아니, 나오잖아. 또- 알아서 해. 아니,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보면서. 그럼 보좌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사람과 사람이 돈을 주면 당연히 이 양도세나 뭐죠? 증여세 증여세. 내죠. 네. 왜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네, 어쨌든. 사람이 안 내면 안 되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알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병우 같은 사람이 계속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알고 법을 알고 다 피해가면서 네.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법꾸라지. 네. 그래서 최순실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알았었을 텐데 예. 최순실하고 알았다고 하는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 썼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최경환 받았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자, 의원들 말고 지금 이제 최경환 쪽으로 화살이 감으로 인해 갖고 뭐가 좀 빠져갔냐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받았다. 특활비를. 특활비 예. 40억 원. 40억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거. 청와대에서. 예. 그거는 이미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한결같이 얘기. 네, 문고리 3인방도 지금 다 진술을 한 것이고. 아, 근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안 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서 돈 배달을 해줬다고 하는 문고리 3인방에 우리가 돈 받아서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만 안 보고 국정원. 기소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적실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국정원장 중에서는 이병우 원장이 자소까지 내면서 내가 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내가 돈 갖다 줬다고 얘기를 이병우, 하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까지만 검찰이 들여다본 것 같다 보이지는 않고요. 금전출납법까지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 돈이 1억씩 전달이 됐는지 이 정도 기록은 다 기록부까지. 예. 왜냐하면 이 최경환 의원도 1억 전달한 거 기록이 지금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뇌물죄가 성립이 된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뿌렸든 뭘 했든 간에 그게 사적 용도로 썼는지 최소한 공적 용도의 어떤 뭔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조사는커녕 재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전병헌 의원 17시간을 조사했으면서 돌려보냈어요.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근데 전병헌 의원이 이제 출두할 때 보면 그 일관되게 나는 불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두 비서관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의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은 부인했을 테고 예. 검찰은 집요하게 물었을 테고 그런 릴레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전병헌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자, 그 3억이요. 롯데홈쇼핑에 3억이 e스포츠 협회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세탁하면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깡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8천만 원 만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횡령인가 1억 1천만 원? 네. 그 배임 횡령 네, 배임 해당이 횡령 되었을 때 한 거고. 뭐라 그래요? 협회에 협회에 들어간 돈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손해를 그리고 이제 입었으니까 세탁에 그러겠죠. 대한 것도 이제 죄목이 있고 그다음에 협회의 그 카드를 갖고 1억 유흥비 탕진했다. 자, 요 두 가지가 죄목이에요. 일단 비서관들은. 그다음에 그 기프트 카드. 네. 전병헌 가족이 썼다 기프트 카드 네. 470만 원. 요것도 하나 나왔죠. 네. 지금까지 안 나온 건 상품권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다. 그건 또 별건 문제인가요? 상품권은 별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은 전 비서관들하고 비서진들하고 그다음에 인턴까지 급여 주도록 했다. 뭐 월 100만 원씩. 네, 그렇게 한 크게 세 가지 급여 혐의가 있는 100만 것 원씩 같아요. 주고 그건 어떻게 빠져나가게 그거 직접 지시한 건가요? 전병헌 의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회장이 있는데 명예회장이든 회장이든 간에 e스포츠 협회라고 하는 거 사실상 설립을 주도해서 만든 예. 분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맞아. 그냥 밑에 부회장이라고 하는 윤모 비서관이 다 모든 걸 처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혐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다퉈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 하나 중요한 사실은 e스포츠 협회는 게임하는데 게임이잖아요. 네, 스타크래프트 뭐 예. 프로리그 하고 막 이러는 곳인데요. 왜 홈쇼핑에 찾아가가지고 그 후원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홈쇼핑에 찾아가서 왜 게임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이런 뒤에 뭔가가 있을 만한 걸 만들었다. 근데 그걸 비서진 한 명이 그 정도 큰 금액을 얘기하고 프로 게임단을 창단하도록 만드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데 과연 의원이 그걸 의원이 몰랐을까? 그게 검찰의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적절성, 그런 어떤 애초 시작의 부적절성이나 의도의 부적절성이 돈을 실제로 받고 안 받고의 과정을 떠나서 지금 이번 문제에 있어서 전병헌 전 수석을 여기에서 사람들이 혐의에서 비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않는 이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검찰은 법적 책임을 묻는 거고요. 최소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그런 e스포츠 협회라는 걸 창립하고 부적절하게 후원금을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재선 3선 되면 그 유력한 그 운동, 뭐 축구협회, 무슨 협회의 네, 장이 되어서 그거를 어떤 정치의 발판으로 삼거나 이거는 뭐 아주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또 여러 명이 여기 어떤 사람은 테니스 협회 장이기도 하고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무슨 협회 장이고 막 이렇거든요. 전수조사하면 여기도 엄청나게 나올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보통 직능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강점이잖아요. 굳이 그런 거 하나씩 만든 이유는 밑에 조직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데 e스포츠 협회는 사실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어머, 없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인터넷에 있나요? 인터넷? 그거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젊은 층. 네. 그렇죠. 젊은 층. 또 층. 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기 제가 때문에 그거 놓쳤습니다. 이름도 뭐 갓병원 이러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다. 그 캐릭터 갖고 이제 무슨 그런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쨌든 영향력은 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막 그 직원들 급여 문제까지 나왔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해본 지 저는 하도 오래돼갖고 가장 최근에 해본 최민희 의원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국회의원마다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사무실 운영비를 갖다 쓰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건 전부 수석 보좌관 중심으로 격리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 둘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스타일이게 되면 전병헌 의원이 무혐의일 가능성도 좀 모를 있겠다. 수 있고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어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소지들이 있다 이거 있다. 인정하고 다만 그것을 예. 증거가 검찰에서도 용초에 대한 증거가 그렇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와 단정하는 것은 증언이 확실하게 전병헌 의원을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요게 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이 그 정무수석직을 던지고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건 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예. 아니, 잘한 거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수석, 이거 병풍 속에 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숨가 안 숨고를 떠나서 예. 어떻게 청와대 수석직 타이틀을 달고 검찰 그렇죠. 피내사자 신분, 피의자 신분이 피의자 돼서 신분으로. 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병풍도 안 됩니다 요즘. 그리고 청와대 반응이 싸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인사검증 때 이런 거 안 걸러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청와대는 좀 몰랐던 것 같은데요. 반응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돌발 주문. 여기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럼 정무수석은 누가 되나요? 이거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허탈한 웃음이 나왔는데. 자, 1, 2, 3, 4라죠. 1. 아니, 오영식. 2. 정장선. 3. 한병도. 4. 김성환. 근데 최소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성향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사람들 선호할 거라고 하는 건 대략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번 지진 대응도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 지지도는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입법
개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개혁 입법이든 법을 고쳐야 돼요. 이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강성 이미지 갖고 있는 지금 세 명 다 강성 중진들은 이미지가 없어요. 정장선, 오영식, 한병도. 다 강성 이미지가 없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한 명 임명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한정호? 한병도, 정장선, 오영식. 그거 섞고 한병호가 하면 되겠네. 근데 또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성환?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와 함께 북한을 살인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또한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비도덕성을 국제사회에 낙인 찍어 고립과 제재 강도를 최고로 올린 뒤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중국 대북 특사의 빈손 귀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인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끝마쳤지만 김정은 면담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년 만에 군 정치국을 검열했고 그 결과 군 수뇌부를 처벌했다는 첩보를 우리 국정원이 입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게 돌아가는 북한 내부 사정과 국제사회 정세 변화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수군 중국 동아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는 어디 있어요?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 예. 아, 중국이네요, 그럼? 중국의 상하이에 있습니다. 아, 중국의 상하이. 아, 중국어 잘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합니다. 거기서 그럼 중국 학생들 가르치나요? 중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 한국에서 다 가르칩니다. 중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다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수업 중에 일본인만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일본어로 하고 일본어도 잘하세요? 밥 먹을 정도 합니다. 어디 일본에도 유학을 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서 또 석사 마치고 네.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합니다. 야, 아유, 그럼 부끄럽게 갑자기. 일본, 영어, 중국, 저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럼 학생들 아주 편하게 듣겠네요.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 달에 잠깐 들어왔는데 휴직하고 22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중국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수업을 맡고 시작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쫙 지내다 보니까요. 한국 국내 사정은 잘 몰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남북한 문제 같은 것은 좀 밖의 시각을 좀 느끼게 됐죠. 예. 남북한 관계가 밖에서 볼 때도 이렇게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보여요? 외국인들은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본의 지진이 상당히 많으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은 익숙해갖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쭉 지내다 보니까.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지내니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우리는 익숙한 것이죠. 우리 조카가 LA 사는데 그 UCLA 나오고 USC 나와갖고 이제 영국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 회사 같아요. 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LG 이런데 이제 이런데 그 PTA로 들어온다 그래. 그 방위 산업체들 있는 데들. 근데 지금 계속 안 들어와요. 요즘 무기가 잘 팔리니까 일하느냐고 바쁠 거예요. 비즈니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12월에 그 가족 그 행사 때문에 들어오는데, 네. 지금은 위험하다고 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럴 정도. 그럴 정도예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아주 첨단 무기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무기 사면 안 되겠네. 너무 정보가 좀 어두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 안 들어와요. 글쎄, 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온라인으로만 채팅한대요. 네. 근데 이제 12월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최근에 좀 소강 국면에 들어오니까 부탁해갖고 자기가 들어오겠다. 가족 그 행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중국 공산당 고위 당국자들은 그 한반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 조금이라도 뭐 쐈다 하면 그날로 김정은은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김정은이 어린 마음에 도발을 하려 하더라도 김정은 주변에 있는 기득권층이 네. 저 어린 친구가 잘못하면은 자기 기득권 다 날아가고 생명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혁명 1세대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는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능력 측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측면을 볼 때도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생각이에요. 다만 도발적인 상태에서 어떤 예측 불가한 일이 발생하면 좋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무력 시위 같은 것, 무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게 세계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로 발발이 됐듯이 아주 우연한 지금, 사건으로. 지금 왜냐면은 오바마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트럼프 더 대통령의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언제라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서로가 먼저 행동을 하다가 자칫하면 시작이 되면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작은 군사 그 충돌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 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 군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3배 이상 보복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군도 3배 이상은 무조건 화력을 소모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확전이 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더 들어갔고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어요? 네,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북한은 살인 국가다.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용어가 또 나왔어요. 화염과 분노, 토털리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국가. 그래서 살인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그 김정남을 그 VX라고 하는 독소로 이 유엔에서도 금지한 독소로 암살을 했다는 거 하고 원비어군을 사실상 뭐 미국의 추정으로는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 국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틸러스는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걸 아직도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다시금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명예와 함께 다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구도로 다시 회귀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지금 순간이죠. 미 하원 의원들도 윈비어와 김정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번에 그 트럼프 들어왔을 때도 한 2-3개, 서너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7월서부터 복수의 채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효과 없었다는 대화는 건가요? 계속되고 있는데 예. 틸러스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가 보기엔
이건 내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좀 면구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대화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북한의 양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를 이제 쭉 순방하면서 항공모함 3개 전단을 갖다 놓고 북한에게 너 여차해서 까불면 혼난다라고 해놓고 이제 필리핀까지 가서 아세안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 지금 트럼프 얘기로는 그 카톡이 아니라 뭐죠? 트위터에다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가 좀 설득을 해가지고 특사를 지금 보내는데 이게 상당한 일인데 기대가 된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사가 베이징에 돌아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자조차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뭐 약발이 안 먹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로 참았다가 지금 발표한 겁니다. 예, 특사로 갔다 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송타오라는 대외 연락부 공산당 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장관급인데 갔는데 많은 기대를 했죠.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기대하지 않았고 중국은 제19타 당대회를 마친 다음에 당대회 결과를 설명해주러 가는 형식을 취해서 지금 북한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북미 대화 수면화에서 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탐하러 가기 위한 측면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대국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자 똑같은 시도를 해봤자 MB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거쳐가면서 계속 악화만 됐지 않습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그 큰 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 상태로 보면 승자팀하고 패자팀이 항상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치명타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제재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알기 때문에 계속 도발하고 그다음에 주산기 두드리면서 자기들의 국익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승자죠. 두 번째 승자는 미국이죠. 북한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미국의 비싼 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에 팔 수 있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반도라든가 일본 쪽에 먹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효과적으로 미국의 그 위상을 국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승자는 일본이죠. 요번에 아베도 보십시오. 사실 김정은 덕분에 아베가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공로상을 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아니 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제는 공로상을 줘야 될 거고 패자팀은 가장 큰 패자는 우리 한국이죠. 국가 안보 더 위험해지죠. 무기를 많이 사야 되죠. 중국하고 나빠지죠.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중국이죠. 중국도 패자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나빠지죠. 미국의 견제력, 미국 위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죠.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중국인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너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러시아도. 그러니까 승자팀인 미국과 일본, 북한은요, 서로가 이 상태에서 승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폭탄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하고 일본은 좋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패자팀인 중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시도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최대의 패자니까 이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어차피 푸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중국도 알아요. 비핵화지만 그거는 목표지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거기까지 가기 전에 송타오 대외 연락부 부부장인가요? 부장입니다. 부장 장관. 네. 뭔 결론을 가져왔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요. 어차피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순진한 기대라는 것이죠. 교수님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과 없을 저도 거라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이를테면 지금 북핵 문제가 되려면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대화가 시작이 되려면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대화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지. 미국은 뭐 신뢰가 설사 없더라도 대화에 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고 실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하면 대화하겠다. 조건이 많아요. 4가지나 돼요. 근데 북한이 워낙 안 나오니까 중국이 하는 얘기가 쌍중단이라는 거 있죠. 쌍중단이라는 게 핵실험 서로 중지하고. 반씩 양보하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래서 그럼 조금 신뢰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대화해보자. 미래를 놓고 대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하는데 북한은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은 4가지 조건을 대는데 4가지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중국이 얘기하는데도 우린 대화 필요 없다. 대화를 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혹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이 가서 뭐 특사건 시진핑의 특사가 가더라도 뭘 설득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대화 얘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서 쌍중단은 소용없다는 거를 시진핑 주석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 가서 대화하도록 끌고 나와라. 고개를 푹 숙이게 가서 끌고 나오라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백기통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올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특사가 가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이고 단지 성과는 뭐냐면 북중 간에 2년 동안 거의 대화조차 안 했는데 그나마 시진핑의 특사가 가서 북중 관계가 이런 말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관계로 갔다는 거 그거 외에는 큰 기대를 애초에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노력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특사가 계속 간 몰라도 지금 한 번의 특사로 기대하기가 어려웠죠. 저는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라는 것,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다 일치된 공통의 목적이지만 목표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한테 대화하자라는 것이에요. 야, 너 총칼 다 버려. 너 다 벗어. 뭐 숨겨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총칼 들고 있으면 너 다 벗어. 그렇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고. 그런 게 정말 합리적입니까? 대화하자는 자세입니까? 저는 쌍중단이라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양보하니까 너희도 양보해.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서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 위협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고집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말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근데 왜 우리가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들어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쌍중단이 정말 더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다 발가벗기고 한쪽은 총칼을 그대로 들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중개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쪽에서 한쪽으로 쏠립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우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조건을 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 다 조건 다 버리고 무조건 대화해라. 그 정도라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또 한미동맹이잖아요. 주한미군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면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냥 조건 없이 대화합시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위세에 눌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그 중압감에 눌려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조건 없이 대화해봅시다. 이를테면 제 생각은 거예요. 제재도 강화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조건 없이 합시다. 그게 유엔의 또 결정사항 아니에요? 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2173 미국은 자꾸 조건을 너무 많이 붙여요. 제가 하나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외교부에서 외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의 자격 냉정하게 그분들의 자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왜 그 외교안보 실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외교부의 뭐 장관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냉전 시대 때는 미국 위주의 외교를 잘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위주, 서구 위주의 외교를 잘 해왔습니다. 서구 위주의 외교도 아니고
통상교섭을 하던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21세기 중견 강국된 우리는요. 예. 균형 외교 해야 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그렇죠. 사회주의권과 예. 자유민주권을 골고루 잘 규합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란이라든가 외교부를 보면요. 오로지 미국만 알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미국과 서방에 반대했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안 좋게 바라봤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을 하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하게 됐으니 그분들이 갑자기 싹 바뀌어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쪽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는 한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외교 안보 라인이 필요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4대 강국을 골고루 알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부 쪽으로 들어가고 예.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내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할 예정이다. 그렇죠. 네. 그럼 숭 부장의 방북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네. 전혀 없진 않지 않았을까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저는요 안 됐다고 해요? 꺼내도 전혀 무용합니다. 아. 들어주지도 않고.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네. 우리가 한미동맹 위주로 갔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사드 배치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 쳐놓은 함정에 빠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한중 간의 관계만 정면 대결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그나마 이렇게 타협으로 해서 미국의 큰 도움 없이, 미국의 도움 없이 사드 보복을 사실상 중단시킨 거, 이건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대단히 높이.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청와대 무슨 라인 뭐 이런 그 참모 이런 분들보다도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미동맹 없으면 우린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기정사실돼서 언론에서 완전히 정부를 그냥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자주적으로 좀 균형적으로 하려고 해도 한국 내부에서조차 이게 이게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이 가셨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커요. 따라서 지금 사드 문제가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중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가 어떻게든지 대화라도 시작하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가면 안 좋을까? 어쨌든 이제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오라고 초청을 했고 북한도 한두 개 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왜 궁금한 게 중국에서는 특사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특사 보낸다는 주장 못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성이라는 게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셨을 때 특사 이게 보내겠다. 좋다. 북한이 자꾸 도발하니까 강경하게 대응하자. 제재도 더 강화하고 저 훈련도 하자. 항공모함 좋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 상시 배치를 하자. 왜 그냥 강화만 하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전략 잠수함 같은 거 그냥 고정 배치하자. 그러면서 그 대신에 협상도 하자. 역사적으로 그 국제 간의 문제가 있을 때 협상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더 있냐. 근데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로 한미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제재도 하고 협상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전양공,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의 국익과 또 우리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도 하겠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화도 하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4대 강국의 특사 보낼 때 보냈어야 되죠. 하지만 당시에 우리 상황상 국내적으로 너무 어수선했으니까 쉽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는 모습을 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 그 교수님들께 여쭙는 게 큰 담론도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보기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지금 트럼프를 다시 만날 계획은 없잖아요. 네. 중국도 정상회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한라인을 통해서 전환은 가능하니 수위 부장이에요? 송타오. 이름이 좀 어렵네. 송타오 부장도 갔다 왔으니까 우리도 특사를 보내겠다. 그럼 북한이
야, 이거 지금 뭐 핵 문제 협상하기 전에 특사 오지 마. 이래도 우린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추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막 미사일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이. 그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직통 전화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이런 때 대화하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국가 안보가 막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막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게 대화하자는 바보 같은 아베하고도 정하나 통화인데 아베 총리는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막 초강도 제재를 하자는데 저 문 대통령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 한반도에는 평화가 소중합니다. 평화 전쟁한다는 건 이게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도발을 했으니까 유엔 안보리 소집해서 제재합시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나오는 거 막을 준비도 하고 그러나 협상도 해야지 한쪽으로 가다가는 진짜 전쟁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대화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미 신대륙 점령할 때요. 네. 요새를 딱 미국 군이 요새를 쳐놓고 있잖아요. 그럼 저 밖에서 인디안이 와요. 처음에는 잘 서로가 파가지 않을 때 그냥 딜이 아무 데나 서로 붙어갖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자, 미국 요새가 딱 있고 또 인디안 요새가 있어요. 그럼 서로 깃발 들고 가서 야, 너네 칠 거야 진짜? 너 도끼 들고 들어올 거야? 칼 들고 들어올 거야? 창 들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만 여기서 농사 질 수 있는 것만 보장을 하면 안 쳐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서도 했고 그러니까요. 트럼프한테 남한산성을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깃발 들고 나가자면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저 또 이제 계속 공감이 두 분한테도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그 대통령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대로 할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는 20세기 약소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중견 강국이 됐거든요. 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딱딱딱 못하게 말을 막을 때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는 것이죠. 눈치만 보실 게 아니라.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 예를 대통령을 들면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눈치하고 말하는 이렇게 게 얘기하려는데 있는데 트럼프가 말을 끊어버렸어요. 대통령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님 그렇게 말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너무 못지르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 좀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그런 국익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대 강국에다가 특사를 보내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고 당시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 의원, 여당의 모 의원이 특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측에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어떤 몇 명의 그 조차 모임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헛된 말을 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의원을 만나면서 얘기한 것이에요. 가가지고 이 국면을 잘 그 사람으로서 의원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의원이 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가 한미 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지 안보의 위험이 불식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만 외교안보 라인이 되다 보니까 감히 미국에 반하는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노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분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원래 거예요. 우승 교수님이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결정된 게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6월 말 딱 정해놓은 아니, 근데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예. 5월서부터 6, 7, 8, 9, 10, 11, 6개월 왔어요. 네.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그렇죠.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대통령이다. 남남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지금 돈 받은 것 때문에 조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야당은. 그럼 이럴 때, 네. 자, 한미 안보 완전히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동맹 철저히 믿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네. 1년만 계속 압박하되 1년만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고 네. 핵 문제 우리 해결할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지금 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네. 성공시켜야죠, 반드시.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12월, 1월 2달 뒤에 올림픽이에요. 맞아요. 이거 실패하면 우리나라 이거 구분에도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공을 해도 빚더미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테러 지역으로 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난 좀 대화 뭐 웬만하면 해보려고 그랬더니 테러 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해? 이거 한번 쏴. 그러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뭐 평창 올림픽을 하고 테러 지원국에 뭐 하려고 그걸 안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이럴 때 이를테면은 쌍중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것도 안 받고 대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기간 중에 지금 유엔에서도 지금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올림픽 전후 7일, 그러니까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휴전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중에 휴전 중이죠. 지금 전쟁 중이죠. 네, 그래서 수전인데 수전 또 언제? 이제는 다시 수전 한번 곱하기 2.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적대행위 하지 말자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평화를 지켜야 돼요. 네. 우리 정부의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쌍중단 이거 우리 받겠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어차피 휴전 결의안이 뭐냐면 북한은 올림픽에 오라고 그러고 우리 한미연합훈련 합니까? 내년 초에 한미연합훈련 내년 2, 3월에 하거든요. 그거 최소한 연기. 독수리훈련은 4월 아니에요? 4월 초에. 아니 3월 달에 합니다. 3월. 예, 2월 말 3월 말까지 하는데 이게 그 키리졸브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요. 이게 최소한 연기라도 안 하면 북한이 그럼 왜 자기네들은 도발을 삼가줘요? 맞아요. 북한이 도발을 삼가게 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일단은 연기 또는 북한이 계속 도발 안 하면 도발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 내년에.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아니, 이 정도는 그 핑계를 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매우 축하드리고 성공하길 기원한다.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훈련 중지. 평화가 있어야 군사훈련 됩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IOC 위원장도 지금 북한의 훈련비, 참가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가권을 확보 못하면 와일드 카드라도 주겠다. 지금 IOC에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러고 추미애 대표도 미국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중국의 공산당하고 전 세계 정당하고 회의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초청받아서 거기서 북한 대표 만나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방안이 지금 시급한 때예요. 그러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연기 또는 중단할 테니까 예. 북한도 대화에 나와라. 아니, 그런 식으로 더 전향적으로 예. 테러 지정국으로 9년 만에 지정을 했잖아요. 테러 위험국 뭐예요? 테러 지원국.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시간을 우리가 딱 주는 거예요. 올림픽 앞두고 여기서부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테러 지원국 해제한다. 예. 아니면은 언제까지 아무 말썽을 안 부리면 지정하는 것도 연기시킬 수 있겠다는 연기시킬 것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창의적인 해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랬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위원님께서는 창의적 방법이라도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요. 예. 똑같은 겁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저는요 반미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나라도 자기의 친중 국익을 같아요, 위해서 친중. 도 아니면 저는 대한민국주의자예요. 국익. 예. 민족주의자. 어느 나라도 예.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트럼프 잘한다고 할 거예요. 내가 일본이라면 아베 잘한다고 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러는 것이죠. 트럼프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아메리카 퍼스트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 사람들 가슴에 못질을 할 만한 국경의 4.5m. 장벽까지도 예.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그다음에 나프타라는 북미 3국의 배타적인 공동협력체도 자기들의 국익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바라볼 때 저 멀리는 동북아의 조그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순진한 발상, 미국 하지 말란 얘기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익을 최적화, 극대화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골고루 잘 활용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해? 아니 왜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도 짜증나지만 왜 우리 국내 문제에 성적이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나옵니까? 언제까지 괜찮아? 그럽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왜 갖고 나와요? 이스라엘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 예. 지상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맨날 본뜨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좋아요. 정신은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정말 임전무태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 너무너무나도 180도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을 갖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 맞죠. 우리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안보 정신을 보는 건 좋지만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은 여차 조금만 테러하면 뭐 수백 명을 가서 그냥 사살한다. 그거 다 본뜨다간요.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다가도 요구하고 저는 중국에다가도 당당하게 요구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줄곧 그런 얘기 했는데요. 뭐라고 요구해요, 중국에다가? 지금 상황도요. 네. 지금 상황도 지금 중국이 사드를 풀어주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고마워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바보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면을 풀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하고 경계가 지금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좀.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지금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예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눈치 보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왜? 그만큼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요.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시진핑 주석 지금 집권 2기 맞이해갖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트럼프에 의한 파상적인 대중 공격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고위층에서는 이 트럼프가 집권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이 5년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시니카로 가는 리즘 체인지 그 토대가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파상적인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화력을 갖다가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동북아에서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관계 개선할 수 있죠. 한국하고는 사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드는 자기가 시진핑의 꿍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한국은 열렬히 풀기를 원하니까 그래 너네가 원하니까 필요줄게. 사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지만 자기들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가면 전 국가 안보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속속들이 알면은 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국을 모르고 오로지 미국 중국은 모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안보 갈등 이런 것도 없어졌으니 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그렇죠. 제안을 좀 하자. 네. 예.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이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자, 두 분 교수님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봉재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